그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이게 우울한 건가, 슬픈 건가, 이게 뭐 괴로운 건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그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자신의 심장 박동을 의식하는 불안한 느낌이라든지 뭐 인생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상실감이 드는 상태. 뇌가 가장 정말 싫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없을 때 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 개수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 오늘 라플 위클리에 또 귀한 게스트께서 나오셨어요. 주제랑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분을 섭외를 했을까요? 웃고 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남자. 우울마저 밈으로 만들어버리는 남자. 유병재 씨 나오셨습니다. 유후! 명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재입니다. 네. 와. 어쩌다가 라플 위클리에 다 나오셨어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요청을 주셔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네. 저는 원래 이 콘텐츠 처음 론칭하실 때 네. 속으로 혼자 들었던 생각이 이런 성격의 콘텐츠고 지금 인원이 이동진 선생님, 현모누님 또 개도 형님 이렇게 계신데 나를 안 꼈지? 하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원래 궤도 자리가 혹시 병재 씨 자리였나요? 제가 볼 때 현모 자리가 확실히 왜냐면 이게 맞거든요 이게. 약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톤의 콘텐츠여가지고 약간의 뭐 교양 지식 정보와 또 웃음과 이렇게 함께 할 수 맞아요. 있는 딱이네. 와, 네. 결혼 초창기부터 다 보셨다는 얘기네. 갑자기 좀 불안해지는데요, 다음 시즌이. 아유. 근데 너무 딱인 것 같아요. 아니 병재 씨 하면은 그 짤 있잖아요. 네. 울음 참기 챌린지. 아, 네. 올해 또 다시 뭔지. 리바이벌도 하셨더라고요. 네, 한 번 더 했었고 그 예전에 거의 한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슬픈 영상 보면서 네. 우린 참아보자 했는데 그냥 저 완전 F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열하는 콘텐츠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캡처된 짤이 좀 저도 프로필 사진 좀 쓰고 썸네일. 있고 그거 봤어요 요즘에? 웃지 않는 생일 파티. 전 기획 보고 진짜 역시 천재다.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해? 거기 지금 뭐- 제 생일이고 다가오고 있는데 네, 거의 기라성 같은. 슬쩍 말을 해봤는데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 언제세요? 생일이 8월 다가오고. 11일인데. 근데 너무 같은 거 아니에요? 20며칠인데 두 분은 좀 방송에서 요즘에 자주 보지 않아요? 아 그럼요. 보통 그냥 네.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콘텐츠 뽑아주실 분이 사실 교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네. 하루는 아예 맘먹고 저희 집에서 찍는데 뒤에가 통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에 시작해서 저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그날은 5시간 반인가 그때 근데 또 일출 시간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 않더라고요. 안 질려요? 계속 보면은 네. 귀에서 피 안 나요? 저는 근데 이게 콘텐츠 성격상 조금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요. 맞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또 잘 녹아 들었는데 네. 마인드맵 같이 그려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네. 해본 거예요. 난 거의 학교 다닐 때 거의 마지막으로 해보고 병재님의 마인드맵에서 우울에서 가장 처음 이어지는 게 우웅이에요. 네네네. 이게 뭐예요? 요거 저도 그냥 밈으로 본 건데 여러분 우울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뭐 우웅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귀여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다. 최근에 나온 또 결과 중에 음. 그게 있던데 귀여운 거 좋아하는 남성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아니 귀여운 걸 좋아하는 좋아하는 남성이 남성이? 뒤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긍정적인 거였어. 이게 무슨 연구냐고. 이게 뭐 저- 귀여운 걸 이거 좋아하는 한번 찾으세요. 남성은 찾으세요. 귀여운 걸 좋아한다. 아니 있어.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성이 유병재다.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성이 책임감이 높다. 맞아. 다시 어. 할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다시 건데 혼자. 그걸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그래왔어.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성 책임감 강할 확률 높다라고 돼 있는데 저 말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강하다도 아니고 강할 확률 높다로 되게. 근데 표현했네. 과학자들은 또 확답을 못하니까 그렇구나. 강할 가능성이 과학자. 높다 이렇게. 방법이구나. 네. 병재님의 이 마인드맵 정말 좀 특이해, 독특해요. 감정을 계속 적어 내려가신 게 네네. 감정 형용사들이 그러네. 마인드맵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우울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렇게 네. 발음해보고 약간 맨날 도망쳤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감정에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이라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애써서 감추려 하거나 배척하거나 하기 쉬운데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사이드 아웃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기쁨이 가는 곳엔 슬픔이도 가야지. 이거를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위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울이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좀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좀 울적하다거나 다운됐다거나 우울했다 이런 경험 언제 있으세요? 좀 최근에 저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거의 약간 그 있잖아요. 말 이렇게 눈 가려놓고 경주마처럼 그리고 가려놓고. 번아웃이나 뭐 매너리 이런 게 올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지금 내가 해이해져서 되나 이게? 이 시기가 이게 맞나? 경자님은요? 저 고양이 5마리하고 거의 10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나이 많은 한 친구가 이제 이제 떠나게 다리를. 되어가지고 그래서 요새 그냥 계속 집에 혼자 있으면은 계속 우니까 계속 일부러 다른 거 생각해야지 이렇게 가면서 저도 찾아보니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래.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네. 얘기 안 하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맞아. 얘기도 하고 막 나 힘들다고 얘기도 뭐 이렇게 카메라 있을 때도 얘기하고 하면서 가장 최근에 슬펐던 적은 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게 이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사유가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평론가님은요,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약간 울적해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무슨 인생에서 어떤 게 있으면 총량의 법칙 이런 거 그냥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으면 우울하지 않아야 될 때 우울하면 어떡하지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의 기미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빼주는 그런 약간 코 풀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저는 이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음악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오히려 치유가 되는 느낌? 우울할 때는 바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거는 진짜 새롭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제가 거의 진짜 혐오했던 노래가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폭력적인 가사. 막 강요하는 거네요, 감정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모두가 힘들잖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뒤에는 그래도 다 같이 있잖아요. 감정을 외면하자는 얘기네요. 남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 혼자 티내지 마라. 이런 야 거. 표정 관리 해라. 자, 그래서 이 노래 진짜 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 그러네. 이거 막 진짜 군대 훈련병 때 부르면 너무 무섭겠다.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책도 생각나네. 튜브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저 튜브는 곽튜브인가요? 죄송합니다. 빨라서 좋았다. 죄송합니다. 빨라서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날 뻔했어. 순발력.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네.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긍정적인 감정만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도 당연히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일시적인 우울이라는 감정과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구분을 해야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의사분들께서 그렇게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는 것을 날씨에 비유하면 하루하루에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기후. 기후에 비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추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추운데 그러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날씨 괜찮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추운데라고 느끼는 건 이제 우울감이고 그냥 그게 겨울이면 내내 겨울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겨울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우울증이겠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게다가 우울증이라는 거는 또 다른 건강을 위협하는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울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내가 우울하면은 뭔가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개선이 되면 우울감입니다. 근데 어떤 짓을 해도 이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애초에 어떤 짓을 안 하고 싶죠. 완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작 자체가.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두엽에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에 저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하는 기능에 저하가 생기니까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이랑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조화. 네, 정말 밝아.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근데 속에서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한 영화가 멜랑콜리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이면 디프레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19세기 넘어서 쓰게 된 말이고 옛날에는 이제 멜랑콜리아라는 이제 말을 썼거든요. 그게 4액체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혈액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까만 담즙, 흑담즙이 우세하면
좀 침울하거나 우울한 성격이 되기 쉽다고 옛날에 믿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멜라닌 색소할 때 그 멜란 흙에다가 꼴리 담즙을 합쳐서 멜랑콜리아 하면은 이제 약간 뭐 우울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프레션의 하위로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정말 영화적으로 너무 또 약간 좀 환상적이게 표현을 한 영화가 바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예요. 멜랑콜리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여주인공 이제 키어스틴 던스트가 역할을 했는데 이 여주인공도 사실은 우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집안의 딸이고 잘생기고 자기만 좋아해주는 남자랑 지금 결혼을 하고 있고 그 결혼식도 언니 부부가 살고 있는 호화로운 성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지금 하게 됐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서 중간중간 막 혼자 나가가지고 갑자기 막 욕조에 물 받아놓고 누워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분별력 없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어떤 행동을 막 저지르기도 하고 막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할 것 같다고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는 한편 얼마나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죠. 너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비싼 결혼식 하고 있으니까 넌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런 말 뭐 하면 안 이런 좋아. 말을 절대 하는 안 거죠. 좋아. 전형적이죠. 네, 절대 안 되는. 근데 이런 우울증을 그냥 우울증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이제 지구와 충돌을 한다는 그 SF적인 설정을 해서 지구의 종말하고 약간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그 멜랑콜리아라는 외계에서 이제 행성이 다가와서 지구랑 충돌해서 지구에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진짜 멸망이 찾아오는 것인지 행성이 어떻게 충돌하는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고 그냥 외딴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공멸의 위기에서 그 몇몇의 서너 명의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는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난 상황에 하나도 관심 없는 영화고요. 네. 이게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침윤이 되어 있는데 그 우울증 속에서 왜 자기 파괴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재난 영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외계에서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 종말이 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어두운 그런 것들을 사실상 장르 영화의 외연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수행성이 오긴 오나요? 리얼로? 실제로 와요. 네. 와가지고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 상상은 아니군요.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정말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이 영화가 생각하는 너무 훌륭한 영화인데 멜랑콜리아는 이제 뒷얘기도 재밌어요. 네, 그 1부와 멜랑콜리아. 2부 그리고 프롤로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작품 바깥에서도 그런데 라스 폰 트리에 스스로가 어려서부터 불안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공항 근처에 살았는데 비행기만 떠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고 이런 어떤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깊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커스틴 던스트의 어떤 이상 행동들, 그녀의 어떤 심리 묘사의 상당수가 사실은 라스 폰 트리가 겪은 거래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정신과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의사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평상시에는 훨씬 더 무기력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아주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대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준대요. 그 영화를 보면 일부에서 자기 결혼식 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2부에서는 정말로 그 행성이 다가와 소행성이 다가와서 공멸의 위기가 오니까 평범한 그런 질환이 없는 언니는 거기에 대해서 어쩔 줄은 모르고 너무 공포에 떠는데 이 동생은 너무 담대해요. 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4평을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네네 우울증이라는 어떤 그런 질환이 창작자에게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동력으로 작용한 사례. 사실 이제 우울증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지는 않죠. 우울증이 걸렸는데 어떻게 예술 작품을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우울증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또 다른 상태에 놓일 때 그 경험을 반추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희귀한 그런 훌륭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게 정말 감독도 우울증의 경험이 있어서 아예 우울 3부작이라고 영화를 2편을 더 만들었고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랑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것까지 이렇게 3부작을 완성을 했고 던스트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연기에 녹여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됐죠. 안티크라이스트하고 이 영화는 특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한 가족이 그것을 돌보다가 벌어지는 비극이라는 측면에서 두 영화의 기본 얼개가 똑같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 너는 행복하지 않을 상황이 아예 아닌데 왜 불행한 거야? 왜 우울한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질환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항우울제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많아요. 친구들이. 네. 정말 딱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은 이게 어차피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막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이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느 정도는 이미 내 안에 있는 행복감을 그 신호를 우리가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를 좀 도와줘가지고 이 어떤 그 뇌 신경세포 간의 이 신호 전달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거니까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행복을 향한 소리가 나는데 네. 그 소리가 질환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 음소거가 네, 됐구나. 근데 약물을 먹으면은 볼륨을 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생각하면은 치료받는 게 절대 거부감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 네. 네, 우리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박보영 배우님 나오시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병동을 네. 배경으로 한 드라마죠. 이게 그 웹툰 원작이에요. 네. 근데 박보영님이 내과에서 정신병동을 옮기면서 벌어진 일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의학 드라마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가 늘 보던 의사 시스템과 다르게 간호사분들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참신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에피소드 당연히 잘 다뤄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박보영님의 연기가 좀 빛을 발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시는 밝은 그 정다은 간호사 극 중에 이제 박보영님의 역할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좀 무너졌다가 막 이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특히나 정신질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뭐 사실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많아요. 특히나 의학 관련된 거는. 근데 여기는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이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좀 많이 배우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이런 작품이 사실 되게 너무 귀해진 게 요새 이 미디어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드라마 쪽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제작자여도 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막 되게 엄청나게 막 파격적인 흥행을 할 것 같진 않잖아요. 작품성은 너무 뛰어나지만. 블록버스터 느낌은 아니고 잔잔한 어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한 번씩 나와주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맞아요. 여기도 또 굉장히 또 제가 감명 깊게 본 분이 노재원 배우님. 아 최고죠. 네, 현실과 게임 속 세상을 좀 혼돈하는. 네, 고시를 하시다가 계속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질환이 생겼고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질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현실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계속 환자역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제목도 되게 잘 줬다고 생각해요. 네, 아침이 와요. 네. 내일이 온다는 뜻이죠. 이 실제로 그 이런 우울증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로토닌을 막 이렇게 분비를 시키는 게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2023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과라는 말을 불편감 없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된 때여서 맞아요. 제목에도 정신병동이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 초석을 닦아준 드라마가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예요. 그때 조인성 씨, 공효진 씨, 그리고 성동일 씨가 나오는데 이제 성동일 씨랑 공효진 씨가 정신과 선생님으로 나오죠. 근데 뭐 마음에도 당뇨가 걸리고 마음에도 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잔잔하게 잘 보여줘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좀 만들어준 게 저는 이 괜찮아 사랑이야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굉장히 좋은 말이 마음의 감기다. 그렇죠. 이러면 되게 부드럽게 다가오잖아요.
요 괜찮아 사랑이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기 추리소설 작가 조인성님이 계시고 정신과 의사 공효진님이 계십니다. 공효진님은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계셔가지고 사람과의 스킨십을 아예 못하시고, 그리고 조인성님도 굉장히 어떤 아픔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감추고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후반부를 갔을 때 전반부에 있는 떡밥들이 회수가 되면서 굉장히 개연성 있고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여운도 굉장히 많이 남는 드라마다. 벌써 한 12년 정도 됐구나. 오래됐죠. 사랑이 나온 지가. 제가 이거를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오직 스릴러, 막 짜릿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12시간 끊을 수가 동안 없구나. 다 보고 네. 도착해서 숙소에서 완결까지 보고 잠이 들었어요. 흡입력이 그 정도면 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결의 웹툰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네. 고태호 작가님의 펀치 드렁커드라는 웹툰이에요. 네. 이게 일단 고태호 작가님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감히 차기 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직 작품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방백남녀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관역이라는 또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어.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펀치 드렁 당신의 관역부터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욕심이 나. 시동 걸려서 시동 걸렸어. 야, 궁금증. 당신의 아주 짧게 한번 당신의 당신의 관역 관역은 제목이 좋잖아요. 제목 좋아. 스릴러야 느낌이. 너무 착한 진짜 순둥순둥한 정말 무해한 그런 주인공이 진짜 아예 억울하게 다른 살인범이 있는데 그 죄를 뒤집어 써서 15년 아, 그 타겟이 됐구나 관역이라는 게. 네, 그래가지고 수감을 하고 나오니까 이미 사회에도 그 살인범으로 되어 있고 가족도 맞아. 다 망가지고 막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복수할 계획을. 막 사이다물.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구나. 이 작가가 궁금해라. 태도가 이렇구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작가님이신데 우리 독수편 할 때 이걸 놓쳤네요.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인데 이분도 되게 본인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그 환자분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어떤 휴게소에 고립이 되게 되는데 거기 이미 묵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어떤 다양한 갈등들도 생기고 이제 막 그 앓고 계신 질환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진짜 인간을 바라보는 이 태도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는 막 약간 빌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이다 모먼트를 위해서 가기 마련이죠. 요즘 같은 이 대쇼츠 시대에는 막 이렇게 갈등을 주다가 거기서 딱 한 번에 참교육 팍 하면서 이제 막 참교 근데 그렇게 사이다에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이거 이렇게 예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했던 진짜 너무 좋았었던 작품. 아니, 근데 말씀이 너무- 셀링을 너무 잘하신다. 네, 말씀 너무 재밌게 당장 하고. 봐야겠다. 가야겠는데요. 오늘 좀 영업하고 펀치 싶은 드렁커드. 작품입니다. 엄청나네요. 펀치 드렁커드. 또 우리가 공통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평론가님이랑 네. 둘 다 디 아워스를 썼어요. 비슷한 생각 하나 봐요. 우울증하면. 사실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 뭐 천재 예술가들 중에 우울증과 평생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반 고흐도 있었고, 너무 많죠. 버트 코베인도 밴 그렇고. 네. 고형. 근데 또 거기에 꼭 꼽히는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거든요. 영국의 작가. 1920년대 런던 교외에 사는 그 울프와 그 작품을 읽는 1950년대 사람과 2000년대 지금을 사는 어떤 새 여자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새 여자의 공통적인 우울감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디 아워스거든요. 근데 캐스팅이 버지니아 울프는 니콜 키드먼이 연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면 사람들 못 알아볼 정도죠. 보시는 분들은 니콜 키드먼이 저렇게 생겼었나 하실 텐데 버지니아 울프를 다 함께 일부러 특수 분장을 한 거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코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코에 어떤 약간 메모리 코라고 하는 맞아요. 그걸 만들어서 크게. 이제 붙인 거죠.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50년대를 사는 사람은 무려 줄리안 무어고요. 2000년대 주인공은 메릴 스트립이에요. 그냥 그 세 배우만으로도 끝난 영화죠.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저 어릴 때 이게 비디오 대여점이 그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디아더스 빌리려고 그랬어요. 디 아더스도 니콜 많이. 키드먼이 그러니까 주인공. 니콜 키드만 나오고 그러네요. 반전 있다고 그래서 재밌겠다 해가지고 빌렸는데 디아워스여가지고 맞아. 안 보고 봤는데 디아워스는 사실 이제 영화도 영화인데 소설도 훌륭해요. 마이클 커닝햄 소설이 그 자체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디아워스라고 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세월이란 말이에요. 세월인데
1920년대 시점에서 이제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이제 그 작품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을 썼죠. 근데 그걸 쓰면서 델러웨이 부인이 꽃을 사는 얘기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1950년대 로라라는 여성은 그걸 침대에서 앉아서 읽어요. 구절을. 그러면 2000년대에 메릴 스트립 그러니까 클라리사라는 여성은 실제로 꽃을 사러 나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시키면서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각각 모종의 이유로. 파티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날인 거예요. 얼핏 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족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세 여성의 이야기예요. 흥미로운 건 20년대나 50년대와 2000년대 이 세 여성을 딱 하루만 묘사해요. 근데 이 하루가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부리 전체를 반복하는 거죠. 딱 하루만 묘사하는데 그녀가 어떤 삶을 평생 살아왔을지가 너무 잘 묘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우울할 때 이런 영화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코미디 보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반대쪽이라서 이런 걸 보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 이거지 하고 바닥을 완전히 치죠. 그리고 나서 한 10시간 자요. 그리고 나면 다음 날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건 안전벨트 매시고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한번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영화 중에 한 편이죠. 너무 훌륭한 작품.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듣고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정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웃기는 거 봐요. 좀 외면하고 더욱 재밌고 약간 뭐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더 뭐 스펙타클한 작품을 찾는다거나 그 감정을 좀 외면하려고 못 본 척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호러. 호러? 엄청 호러. 특히나 막 여러 죽어나가는 호러 있잖아요. 마음의 그 우울의 그 공격성이 밖으로 이제 극복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호러 있잖아요. 거의 다 죽는. 네.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사람들이 호러 영화 그 무서운 거 끔찍한 걸 왜 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 그런 맞아.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 중에 하나가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피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건 스크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하게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확인한다는 어떤 그런 이론도 있죠. 버지니아 울프 얘기도 했지만 마리아 칼라스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인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2024년에 마리아 칼라스를 연기한 사람은 무려 안젤리나 졸리였고요. 마리아 칼라스가 그리스계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언니랑 엄마랑 다시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제 아빠랑 살다가 오디션 기회를 잡으려고 이탈리아로 건너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무대가 넓어지니까 다시 또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한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집사 남자가 하나 있고 가정부 여자가 있고 그 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과거 전성기 때 녹음했던 음반을 들으면서 내가 참 이렇게 노래를 잘했지 뭐 이러면 회상을 한다든가 조금 목소리를 되찾아서 다시 무대에 오르려고 뭐 연습을 좀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때 잠을 잘 못 자고 너무 우울하니까 처방되지 않은 약을 오나무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맨드락스라는 약을 이 여자가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막 환영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막 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기자랑 같이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삶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자 이름이 맨드락스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허구의 그냥 상상 속의 존재니까 그런 기자랑 만나서 뭐 인터뷰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공연을 많이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커피 마시는데 어떤 팬이 뭐 저 그때 그 취소됐던 공연 갔다가 돌아왔던 팬이에요. 막 이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나 그때 진짜 몸이 안 좋았다고 괜히 싸우기도 하고. 그냥 뭐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좀 너무 안 좋고 여유가 없으니까 뭐 취재를 온 기자하고도 막 괜히 막 싸우고 그리고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27살이나 많은 연상의 사업가랑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커리어를 다져갈 수 있었던 건데 결혼한 지 한 10년도 안 됐을 때 오나시스를 만나요. 오나시스란 이름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클린 오나시스. 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네디의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가
나중에 사별 후에 케네디가 오나시스랑. 암살당하고 나서 오나시스랑 재혼을 했기 때문에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칼라스가 선박 제버 오나시스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오나시스가 본인이랑 결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을 안 해요. 오히려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제키를 사랑하게 되면서 제키랑 지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키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나에게 기회가 왔나 보다. 다시 만나고 이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엔 오나시스가 사망을 하죠. 정말 예술가로 소프라노로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어두운 비극적인 인생이 있었는지가 담겨 있어요. 이 감독이 파블로 라라인 감독인데 아이코닉한 여성 3명을 그 전기 영화를 만들어서 3부작을 냈어요. 하나가 바로 제키고 네. 하나는 다이애나였던 스펜서 그래서 그리고 그 3번째가 바로 마리아였죠. 영진님 좀 콘텐츠적으로 네. 우울감을 극복하게 해준 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담긴 뭐 그런 거 없을까요? 극복이라고 치면은 약간 예전에 그 윌 스미스 나왔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봤을 명작이죠, 때 명작. 그때가 저 딱 20살 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여서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서울 다 깍쟁이 같고 막 힘들고 네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되게 힘든 상황을 멋있게 극복해 나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거 보고서 나도 저렇게 동기부여해야지라고 좀 위로를 얻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약간 다른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우울한 건가 슬픈 건가 이게 뭐 괴로운 건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그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뭐 슬픔, 외로움, 뭐 괴로움 이게 아니라 진짜 정말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네. 책인데 뭐 자신의 심장 박동을 의식하는 불안한 느낌이라든지 뭐 인생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상실감이 드는 상태라든지 이름을 붙이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다양하게. 자기 자의적으로. 작은 찰나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태라는 말이 한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단어가 권태 말이 없으면 권태라고 우리가 말하면 다 이해되는 어떤 감정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권태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고 문장들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권태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공유되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세밀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특정한 것을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단번에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 개수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 하나도 거의 우리가 모르는 단어 사용하지 않는 없는 단어들이죠. 만든 것도 있고 신조어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지만 극소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와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딱 하나에 이걸로 만들어냈을까?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뇌가 가장 정말 싫어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없을 때 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 네, 누구랑 뭐 썸을 탄다. 이게 이 감정이 뭐지?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명료해지면 이 스트레스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가 이건 이거구나 하고 정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뇌는 없는 대답보다 나쁜 대답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없는 거 공백보다는 네. 슬픔의 이름 붙이기를 낸 출판사가 어휘, 뭐 어원, 언어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내는 출판사라 제가 여기서 나온 책들을 좋아하는데 어디예요? 이 슬픔의 이름 붙이기는 예. 진짜 제가 꿀팁을 드리면 이 사람이 책을 내게 된 게 원래는 블로그를 하던 분이 블로그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거예요. Dictionary of Obscure Sorrows라는. 나 이거 봤어. 네, 구독했었어.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모아서 낸 게 책이거든요. 와, 대단하네. 책으로는 언제 그 어려운 단어와 설명을 다 깨알 같은 걸 읽어요. 유튜브 채널로 시청을 하시면 엄청 좋은 목소리로 이 단어를 잘 설명을 해요. 이렇게 써 있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영어 공부가 저절로 되는 책의 뿌리가 된 유튜브 채널 추천합니다. 근데 자주 쓰는 단어가 있게 됐어요. 그 책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니즘이라는 단어인데. 오니즘? 오니? 우리 먹는 오니? ONISM으로 써요. 오니즘이라고 하는데 니즘.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오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확 이해가 되죠. 저는 이 오니즘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다크나이트가 떠올랐거든요. 그 레이첼과 상대를 다할 수 없어. 정확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크나이트를 보면 하비 덴트한테도 가야 되고 그쵸. 이 조커의 농간 때문에 레이첼한테도 가야 되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만 가야 그러네. 되잖아요. 그럴 때 오는 배트맨의 좌절감이 있었겠죠. 그게 정확하게 오니즘이라는 말만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역시 그거를 한 번 읽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떻게든 이걸 내가 외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그냥 잘 외워지더라고. 나머지는 너무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길어. 이름을 붙이는 것도 물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받은 기록을 이제 수필로 남긴 뭐 밀리언셀러가 된 책 있잖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아 유명한 책이죠. 네, 그게 1권만 나온 그러네요. 게 아니라 2권도 나왔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상담 치료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2편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뭐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뭐 매일 자살하고 싶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잘 기능하고 돈벌이 하면서 직장 잘 다니고 겉으로는 막 농담 들으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어딘가 좀 공허하게 비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또 출출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먹고 싶고 요 정도의 어떤 증상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잖아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한 디테일들이 정말 잘 기록이 돼 있다. 추천할 만하고요. 프로작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작. 영화로도 나왔는데 우울증 처방 제목만 약이죠. 들어도. 근데 프로작네이션도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외모도 뛰어난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우울증을 겪게 됐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적어놓은 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작 네이션. 네. 이런 책 사실은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네. 요거는 사실 일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일러 책. 표지가. 네. 딱 보면은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의 어떤 표지가 있고 그리고 제목도 잘 지었죠. 네. 그래서 약간 어쩌면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서 약간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8%가 이미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거의 2억 8천 3억만 명 3억 명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서 되게 흔한 병이라는 거 일단. 근데 맞아요. 병원의 문턱을 낮춰주는 책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작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우울증으로 그 질병 코드를 발급받아서 치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 숫자는 훨씬 더 크다는 훨씬 거니까 많죠. 네, 맞아. 그거에 대해서 뭐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책들이어서 읽어볼 만한 것 어디 같아요. 뭐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욕이 주는 또 어떤 또 행복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욕을 하면은 고통을 더 잘 버티게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실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피험자를 그 위에 올려 세워요. 그 얼음 위에 발을 얹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첫 번째 실험군 사람들한테는 SHIT를 외치게 해요. 이렇게. 이게 욕이잖아요. 이게. 재밌다, 재밌다. 실험 재밌다. 두 번째 실험군 사람한테는 약간 변형시켜서 발음 비슷한 SHOT, 슛이라고 발음하게 해요. 안 돼, 안 돼. 이거 슛은 안 될 수. 개운하지가 않다. 이거 안 돼. 이거 슛은 안 돼요. 세 번째는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고 해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첫 번째가 가장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슛이라고 발음했을 때 우리가 듣기엔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쪽이 더 오래 견딘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욕이 갖고 있는 네, 어떤 힐링 파워. 그렇죠. 내가 봤던 실험과도 굉장히 비슷한데 네. 이 영국에서 진행됐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영국에서 하던데. 근데 다 영국이야. 이게 얼음물 속에 손을 넣고 버티는 실험이에요. 비슷하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일본이랑 영국 분들이 이제 피실험자로 와가지고 했는데 그냥 이거 이런 거죠. 막 진짜 쌍욕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 나쁜 나빠. 놈들 이건 나빠. 아니야. 부정적인 표현. 근데 진짜 부정적인 표현은 의미가 없어. 쌍욕만이 통증을 줄여서 훨씬 오래 버티게 해주고.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싶다. 아니, 이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외치고 싶다. 아니, 너무 말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대기실에서 마려워. 대기실 편모가 자주 하는 그 무슨 말이야. 욕 나오네 진짜. 해. 지금 얼굴에다 해. 선생님 근데 욕 안 하시지 않으세요? 저 합니다. 최근에 합니다. 혼자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주로 어떤 욕이 있죠? 차 안에서 많이 하고요. 다음 주제는 욕하면 안 돼요. 궁금하다. 선생님 운전하실 때 욕. 저도 진짜 한 5년 전까지는 진짜 욕 하나 전혀 안 했거든요. 무슨 욕을 하세요?
숫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동원하죠. 장르가 숫자 낀 동물? 버라이어티로. 우리 너무 욕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귀여운 얘기 좀 해요. 우리 병재님이 네. 우울해서 웅웅 하고 귀여움으로 이어졌던 거에 작품이 미스 리틀 선샤인이거든요. 아,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올타임 베스트 중에 하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취향적으로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특정 커트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스티브 카렐이 첫 등장하는 씬인데 스티브 카렐이 극 중에서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이고 뭐 사랑에 실패도 하고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처음 등장하는 그 창가 앞에 앉아 있는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오래도록 인상에 남아 있는 정말 슬퍼 보이는 네. 표정이거든요. 이 스티브 카렐 말고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파워주의잖아요. 편하게 표현하면 조금씩 하자가 있는 아. 가족 구성원들. 할아버지도 말도 안 되는 사고 뭉치고 아빠는 정말 좀 빌런 수준의 사람인데 근데 이들이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귀엽고 소소하고 그래가지고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되게 예쁘게 좀 귀엽게 표현한 작품이라 이거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이 가장 어린 꼬마애가 네. 어린이 미인 미인 대회라고 해야 대회를 되나? 미인 대회. 미스 리틀 선샤인을 뽑는 대회에 나가자고 하면서 다 같이 그 노란색 버스 타고 다니는 얘기죠. 맞아요. 버스가 참 그래서 이거 예쁘죠. 너무 근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미스 리틀 선샤인이고요. 원제는 영어로는 리틀 리틀 미스 미스 션샤인. 너무 짜증났어요. 이게 네. 왜 바꾼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미인 대회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미스가 앞에 와야 되니까. 딱 설명문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아니 이 영화는 보시고 나서 싫어할 분이 없는 영화. 맞아.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배우진도 너무 화려. 지금 다 너무 스타가 된. 뭐 가족이 다 제 기능을 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손을 잡아주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연장해서 너무 잘 주제적으로 인상적인 작품이 네. 그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원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토니상을 휩쓸었던 그 무대 뮤지컬이죠. 에반 헨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불안증에도 시달리고 또 굉장히 우울해 있고 굉장히 친한 친구도 거의 없는 그런 고등학생이에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신과에서 어떤 그런 과제를 내주냐면 너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치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이 Dear 에반 헨슨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과제를 줘야 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트를 이제 학교 프린터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평상시에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 코너라는 친구가 와요. 그리고 이제 팔에는 또 깁스에다가 또 사인도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다가 프린트한 걸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이제 놀리면서 그걸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 친구가 그로부터 며칠 동안 학교를 결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 아이가 왜 세상을 스스로 하직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되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쓴 에반 헨슨이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기 아들이 에반 헨슨한테 쓴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외톨이인 줄 생각했는데 그래도 학교에 친한 애가 있었네. 절친한 에반 헨슨이 친구였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반 헨슨을 찾아가서 너 우리 아들하고 친했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얘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친했던 것처럼. 근데 그 엄마인 신시아라는 사람은 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로서 모를 수 있었지? 라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에반 헨슨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마음을 터놓은 그런 친구가 한 명은 있었구나라는 위안이 있어서 그걸 필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다가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데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를 말하면 유대를 하게 돼요. 사랑을 자꾸 말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유대를 거짓말로 잊지도 않은 유대를 말하는 아이 얘기인데 말을 하다가 진짜 유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유대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유대를 말하면 유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시사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거짓말 파티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10대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어 에반 헨슨에서는 이제 갑자기 아들을 잃은 부모가 나오고 그 어떤 그 어머니의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 에반 헨슨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사별을 하고 상실에 빠진 한 남자가 나 그냥 이제 막 살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시리즈를 쓰셨더라고요.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 너무 좋아하는 코미디언 리키 저바이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가 이제 만든 작품이고 또 주인공으로 연기도 하는데 사별한 아내가 있고 그 지역의 작은 신문사에
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 뭐 기자로 하면서 무슨 큰 사건들보다는 네. 뭐 누가 어떤 재밌는 기록을 세웠다더라, 벽지 무늬가 케네스 브레너를 닮았다, 뭐 이런 막 그런 것들을 벽지 무늬가 벽지 무늬가 케네스 브레너 얼굴을 닮았는데 사고 싶네요. 네.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 뒤에 막 농담이 또 웃기네. 아, 케네스 브레너는 너무 흔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그 농담을 위한 만들어진 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약간 다 다운된 톤이고 우울감이고 쭉 터져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게 되게 저하고는 잘 맞더라고요. 어떤 슬픔을 다루는 방법처럼 저한테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데 취향은 솔직히 좀 많이 탈 수 되게 있어가지고요.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까 리키 저베이스랑 유병재님이 살짝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탠드업 네. 코미디도 너무 재밌는데 약간 연기할 때 보면은 그런 조금 뎁스 있는 맞아. 그 안에 약간 슬픔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풍자적이기도 하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사실 거짓말의 발명이죠. 거짓말의 발명 그 거짓말 영화가 우리도 얘기했었어요. 네, 플리클리에서. 그게 사실 한 줄짜리 시놉시스인데 정말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로 맞아, 그냥 아이디어가. 출발하고 되게 네. 재밌게 잘 끝나는 영화여서 진짜 재밌는 건 보면서 나는 왜 저거 생각 못했지라는 질투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작품이었고 아무튼 니키 저베이스 너무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현마일이 뭐예요? 콘텐츠 어떤 거 좀 얘기할까 생각하다 네. 그 우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네. 일생이었는데 그거 하다가 백인의 사랑이라는 또 작품도 있었지 떠올랐는데 현마일이 그거예요. 네, 나 제가 현마일이 줄였습니다. 뭔가 현마일, 있어요. 현마일.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구나. 이거 근데 전 작품 얘기보다 좀 약간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네. 나카시마 테츠야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뭐 고백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진짜 연출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작품들도 좋아하고. 고백도 하셨구나. 근데 이게 제가 이슈가 좀 있어요. 안 좋은 그쵸. 감독 개인의 네, 아, 네, 그래요? 네. 네, 이게 뭐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저 짜증나 적어놓은 게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영화가 그래서 가려지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예전부터 이 감독을 좋아한 게 아니야. 감독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약간 말하는 것 이게 사실 제가 방금 이 작품만 얘기했지만 너무 많잖아요. 맞아, 우디 앨런 우디 영화를 앨런, 참 좋아하는데. 로만 볼란스키 네.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게 사고들 좀 진짜 안 쳤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아니 적어봤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언급을 해주신 게 너무 반가운 게 네. 8월에 재개봉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굉장히 강렬한 영화 아닙니까? 제목이 이렇게 직관적일까 싶을 정도로 마츠코라는 여자의 어렸을 때부터 진짜 끝까지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진짜 우울하고 축축 처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모든 순간에 가장 다 최악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그냥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면서 또 막 눈이나 귀는 또 약간 되게 강렬한 자극이 많이 오니까 즐겁고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현마일은 짜증나라고 적으셨는데 그 네. 설명을 들었고 아. 백엔의 사랑은 재미있어라고 적으셨네요. 이게 나중에 OST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해도 부하가 같이 때가 붙는다 이런 좀 되게 유쾌한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거 작품도 작품이지만 제가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를 너무 연기 잘하죠. 괴물이나 뭐 이런 어느 너무나 가족 훌륭한 같이. 작품에 많이 나왔었던 어느 가족이 그래서. 네, 엄마로 네, 나오죠.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근데 제일 많은 퍼센트가 20대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의 우울증 현상이 심각하고 예전에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통했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 왜 아파야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비슷한 괴를 같이 하는 네. 책을 쓰셨네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음. 네, 이런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게 양치기 작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양경수 맞아요, 맞아요. 작가가. 양경수 작가님. 뭔가 되게 도덕책 같은 느낌의 그림인데, 예전에. 예. 근데 이제 멘트 자체는 굉장히 사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상황에서 던지는 거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이게 보면 일본 작가잖아요. 네, 작가는. 히노 에이타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 히노 에이타 작가님이 뭐 창업을 했다만 했어요. 창업을 했다면 망하고 다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노동 현실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축이라는 표현을 만듭니다. 회사에서 기르는 가축. 네, 회사와 가축. 가축을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축이다. 뭐 야근 수당을 다 줬다가는 회사가 망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도둑질에 대해서는 뭔가를 훔치면은 네. 범죄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정상인데 야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노동력을 훔치는 행위인데 받고 돈을 안 주면 이거 훔친 거잖아요. 네, 야, 그렇죠. 노동력을 훔친 거는 왜 벌을 받지 않냐? 야근 수당을 안 주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말이면 그런 회사는 망하는 게 정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할 테니까 경영자의 월급을 달라. 맞아.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자가 아무리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을 해봐야 좋은 건 사장뿐이다. 내가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약간 그 우리들의 어떤 직장인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기 때문에 데일리 공감도 카타르시스. 맞아. 예. 이게 어떤 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하지만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좀 시원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울 주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글루미 선데이. 예. 제목부터가 예, 제가 이제 어릴 글루미하네요.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쯤 본 영화죠.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아주 그때 나왔지만 이게 반 전체에서 같이 청소년 봤어요. 관람 불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저는 또 철저하게 대학생 때 봤어요. 아니 우리는 그때 교실에서 다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저는 뭐 학풍의 차이가 있군요. 저는 사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되게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이게 좀 야한 장면이 아, 그런가요? 나오니까. 센세이셔널 하긴 하죠. 세 명 네. 사이에서 이제 사랑을 예. 공유하는. 저는 뭐 성인일 때 봤기 때문에 이 노래 그걸 들으면 자살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고 너무 좀 긴장하면서 혹시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헝가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라서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기보다 자살하는 상황에서 이 노래가 틀어져 있거나 듣던 중에 뭐 나오던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대공황 상황이라 실업률도 엄청 높고 이제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헝가리가 또 1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패전을 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절망, 우울 이게 이 노래랑 연결이 돼서 좀 극단으로 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제가 딱 들었더니 BBC에서 이걸 금지시켰대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약간 전쟁 중에 사기가 너무 떨어질까봐 금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자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도시 전설들이 있는 영화인데 간단히 줄거리 설명드리면은 네. 1930년대 이제 부다페스트로 가는데 여기에 이 자보 레스토랑이니까 주인이 자보예요. 그 자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의 아름다운 연인 일로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은 약간 이제 제가 볼 땐 연인 같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분이 한 분 나와요. 이분은 피아니스트 안드라스라는 남성을 이제 자보가 고용을 하는데 일로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독일인 사업가 한스가 등장하는데 이 한스가 또 고백이 다 차입니다. 이 한스가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려고 하는 걸 자보가 또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한스가 이 은혜 꼭 갚겠다. 아무튼 이러고서 이제 독일로 돌아가고 자보는 어쨌거나 일로나랑 이 안드라스랑 뭐 잘 지내요. 놀랍게도 잘 지내는데 이때 이제 안드라스가 일로나를 위해서 쓴 곡이 바로 이 글루미 선데이입니다. 자보가 이걸 한번 음반으로 발매하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근데 이 곡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상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나치가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 돌아갔던 독일 사업가 한스가 이제는 독일군 대령이 돼서 다시 자보 레스토랑으로 돌아와요. 한스가 이제 딱 앉아서 그루미 선데이 뭐 쳐봐 안드라스한테. 근데 안드라스는 이미 이 한스가 일로나를 흑심을 품고 있는 뭔가 위압적으로 뭔가 할지 모른다는 그게 있으니까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일로나가 나를 위해 연주해달라. 딴딴딴딴딴 아우 딴딴딴딴 그 너무 음이 좋잖아요. 네, 너무 슬프죠. 이걸 끝나고 이제 일로나가 방으로 뛰어가서 막 구역질할 것처럼 막 본인이 버틴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러는데 갑자기 탕! 그렇게 해서 이제 안드라스와 자보와 한스 그리고 일로나 이 네 명의 관계가 극적인 장면까지 갑니다. 실제로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될 때 그렇죠. 모방하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베르테르 베르테르 효과라고 효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거기 나온 베르테르가 네. 자살을 하고 이제 그 유럽 청년들 사이에서 비슷한 옷차림으로 자살하는 게 좀 유행이 됐을 정도로 네. 상세하게 묘사되면 묘사될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절대 묘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방송에서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도 지침이 있는데 예전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자꾸 썼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표현이어서 그냥 자살을 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써야지. 왜냐면 그게 하나의 선택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저 근데 그 글루미 선데이 그 식당 가봤어요. 부다페스트에 네, 진짜 자보 레스토랑. 네네. 갔다 와서 이제 와. 저는 여행기도 써서 책도 썼는데요. 네, 정장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행을 거기가 갔으니까 있구나. 그런 옷이 없어서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부르더니 여기 옷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렌트. 네. 그래서 옷을 무료로 빌려주고요. 오.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너무 큰 양복이라서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외투처럼 이렇게 걸치고 가서 거기서 식사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와. 거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게 식탁마다 돌아다니면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팁을 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글루미 선데이를 연주해달라고 했었죠. 글루미 선데이 노래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리메이크했거든요. 마리안 페이스풀이 부른 글루미 선데이 버전이 있어요. 근데 원래 마리안 페이스풀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청아하고 소녀스럽게 막 발발발 떨면서 This Little Bird라는 노래 불러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오랜 가수 생활하고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업앤다운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담배를 하루에 5갑을 30년 핀 목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연기가 자욱한 목소리. 예, 목이 이제 자글자글한 그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노래랑. 갖고 진짜 있는 블루미 어떤- 하겠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아니. 다양한 버전 중에 그 마리안 페이스풀 버전을 제일 좋아해요. 야, 우리 뭐 우울을 주제로 영화 콘텐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다루지도 못할 만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쉽지만 이런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인의 향기도 계속 아, 너무 자살하려고 좋지. 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그렇죠. 다룬 거라서 쓰긴 했지만 거기 나온 대사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탱고를 칠 때 실수할까봐 도전을 못하고는 하지만 사실 뭐 박자가 좀 꼬이면 어떠냐. 그냥 just tango 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탱고를 쳐 나가면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발이 꼬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녹화 어떠셨어요? 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좋아하는 분위기와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 반드시 꼭 한번 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광일 것 같습니다. 욕 주제로 할 때 나와주세요. 좋아요. 저 욕을 진짜 저도 나이 좀 먹어가면서 나이 좀 먹어가면서 이제 많이 좀 줄이게 됐는데 진짜 맛있게 오늘 유병재 씨까지 나와주셨는데 정말 너무 아쉽게 여기서 마치게 됐거든요. 아, 아쉽다. 더 보고 싶잖아요. 네. 더 보고 싶으신 분들 더보기란을 눌러주세요. 네. 예고편 확인하시고 주제에 걸맞는 여러 콘텐츠들 추천해 주시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제가 습관이에요. 네.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진짜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진짜 재밌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 뭐. 네, 이걸 뛰어넘는 더 긍정적.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하는 왠지 하류 쪽의 언어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류 쪽의 언어인 것 같아. 누구나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대가가 될 수 있다. 그 시간이 아니라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인간이 하는 행동의 40%가 습관이라고 해요. 자기 인생에서 40%가 중요하지 않은 무의미한 순간이라고 치부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쌍둥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동일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도가 똑같아도 건축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설계도를 건축가가 그려요. 나 클로징가 시절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정말 많이 해? 그게 재촉하는 성향인 뭐 거예요. 하다가